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나 장관의 자격 기준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사의 표명한 지 2달이 다 돼가는 정홍원 총리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낮춰달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완벽을 요구했다면 고소영 내각, 회전문 내각, 수첩 내각 이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탈세와 투기, 병역 의혹이 넘쳐나는 내각의 총리. 자신도 아들 병역 의혹 등으로 위태위태했던 총리임을 벌써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이런 정 총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자가 있으니 다름 아닌 문창극 후보자입니다. 국민의 눈이 최소한 허리나 무릎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같은 이를 총리로 받아들이는 눈의 위치는 발바닥이 적당합니다. 6월 20일 금요일 주스K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야가 결국 실종자와 유가족들 입장을 무시하고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 일정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버티기에 민주연합이 결국 합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구조 수색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7월 이후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던 실종자 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해야 하나요? 기관 보고 일정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전 11시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만나 기간 보고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가 기간 보고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인 지 12일 만에 나온 합의였습니다. 그간 새누리당은 기간 보고를 이달 23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4일 시작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한 26일은 6월 중 기간 보고를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7월 이후로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던 실종자 가족들인데요. 이 합의가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기간 보고 일정 합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당 간사가 기간 보고 시작이 된 26일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먼저 부를 방침이라고 밝힌 것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기 자식이 바닷속을 아직도 떠돌고 있다면 정밀 수색 기간인 6월 동안 진도에서 현장 수색을 지휘하는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여의도에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여야의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다며 기간 보고를 7월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안산가족대책위의 김병건 위원장도 해경청장과 해수부 장관의 기간 보고는 7월 1일과 2일 진도 형지에서 받을 것을 요구하며 만약 6월 중에 기간 보고가 진행될 경우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까?
오늘 오전에 이뤄진 여야 합의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요. 김현미 야당 간사는 가족들의 반발 소식을 들은 후 조원진 여당 간사를 만나 가족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설득한다면 기존 합의대로 진행하지만 만약 설득에 실패하면 실종자 가족과 안상 가족 대책위가 요구하는 대로 7월 1일과 2일 진도 현장에서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의 기간 보고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원진 여당 간사는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진도에서 기간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월요일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26일부터 기간 보고를 시작하되 해경과 해수부의 기간 보고는 가족들의 요구대로 7월 1일과 2일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6월 중에 기간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돼 기간 보고 일정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청해진 해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재판 오늘 있었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군요. 네, 김한식 청해진대원 대표는 과적과 증축 등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증축, 과적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선사의 과실보다는 선원들의 운항 실수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승무원 재판과 청해진 임직원 재판은 각각 따로 열리지만 이들 간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의 임정엽 부장판사는 침몰 원인을 놓고 승무원과 청해진에 온 임직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이번에는 사의 표명한 지 2달이 다 돼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설화를 일으켰습니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크게 일자 국민이 눈높이를 낮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후임자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서남수 교육부 장관 발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논문 표절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제자 논문을 베껴 학술지에 싣고 연구비를 받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질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어 도덕적 문제를 넘어 비리 유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교육 수장 자격이 있냐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한 질문을 받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어제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도 관심사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신 복원령으로 칼을 빼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정홍원 총리에게 이번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13명이 당선되자 교육 문제를 이념으로 끌고 가면 향후 선거에서 현 정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은 의원은 또 현직 교직원만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행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고칠 일이 아니라 제도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감싸려다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나왔던 거죠? 정홍원 국무총리가 계속되는 인사 논란과 관련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얼마나 되냐라고 말해 문창극 후보자를 사실상 옹호했습니다. 정 총리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문창극 후보자 등 인사 파동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의욕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런 사람이 꼭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로 좀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 총리는 이어 인사 논란이 되는 게 안타깝다. 도덕성이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높은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해 현 총리가 국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전에 있었던 여야 자체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새누리당 회의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거론하면서 과잉 정치 공세, 과잉 낙마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천만 원의 벌금을 낸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2006년 장관에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는 단순한 정치자금 전달자라고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병기 후보자가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돼 단순한 전달자라는 윤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연합은 새 장관 후보자들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문창극, 이병기, 김명수 후보자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총리는 물론 거의 모든 장관 후보와 청와대 수석에게 개인 비리, 도덕, 윤리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 인식 장애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중진 의원들을 초대해서 원로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각 당 대표와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회 원로 회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의장의 자문기구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화 의장은 의장 경선 때부터 원로회의를 신설해서 선진화법의 남용을 막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새누리당 비주류인 정의화 의장에 대한 새누리당 주류 측의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참석이 예정돼 있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선약이 있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인재 의원 역시 전당대회 선거운동 일정으로 자리를 일찍 비웠습니다. 서청원, 김무성 의원 역시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간담회에는 이 외에 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의원, 정가뷴, 이석현 국회 부의장, 통합진보당 오병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오늘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돼 왔지만 의사당은 매일 텅텅 비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나갈 무렵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리를 지킨 의원은 50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오늘 오후 여당 출석률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곽보아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의 개회 선언 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지만 의원들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잖아요. 뭐 민방공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좀 한산한 거. 그건 내가 뭐 저 원내대표니까 내가 일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취재를 누가 들고 누가 안 왔나? 오케이? 오전 10시 6분 개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적 148명 중 31% 정도인 47명이 참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적 126명 중 42% 정도인 54명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내가 가까워질수록 빈자리는 더 많아집니다. 오후 5시 45분경 마지막 대정부 질문 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적의 약 13%인 20여 명이 있었고 민주연합은 23%인 3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개회 땐 새누리당 41명, 민주연합 95명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사내 시각에는 새누리당 23명, 민주연합 의원 22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회 이사기록관은 본회의 출석 체크를 회의 시작과 중간, 끝 시점에 하는데 3번 중 1번만 자리에 있어도 그날 기록상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체크 시점에 잠깐 앉아있다 나가도 출석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등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은 6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버티기를 계속하고 그 여파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까지 늦어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가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에 출석한 기존 국무위원들의 국회 발언에 관심이 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정부 질의가 뭐 좀 책임 있는 답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총리나 장관들 다 그만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답변도 좀 맥이 좀 없어 보이고 그런 것도 좀 긴장도가 좀 떨어지는 요인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 개점 휴업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다음 달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관심이 당권 경쟁에 쏠려 있고 새누리당의 유력 당권 주자들은 오늘도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시민들과 토론회를 여는 등 어제 대구 지역 간담회에 이어 TK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오전에는 서울 도봉구, 오후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당원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지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인재 의원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새누리당 강원도당 정기대회를 찾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어제부터 아침 9시와 오후 6시에 맞춰 이른바 출퇴근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문 후보자는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자신은 공부를 하느라 잘 모른다며 어제에 이어서 또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총리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정홍원 총리가 국민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발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설 때 국민TV 뉴스K 취재진이 접근해 추가 취재에 나서자 문 후보자는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이서구 공보실장 등 총리실 직원들은 취재진을 강제로 잡아 끌었습니다. 총리실은 질문을 2개만 받기로 해놓고 왜 추가 질문을 하냐며 합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런 비정상적인 합의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국민TV를 향해 소리를 치며 흥분했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때까지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계신데 여론의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하루 종일 공부하기 때문에 여론이 변화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이제 우선 질문을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제 차례가 이제 좀 주실래요? 네, 제 차례 좀 주실래요? 야당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서 내가 두 번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 차례를 좀 주시죠. 질문에 답을 한 달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나중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답답하다 그러나 지루하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짧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안 느끼세요. 그래서 중명전에 가서 그 느낀 소감을 제가 썼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독도에 대한 그 중년전에서 바라본 독도입니다. 그거만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세요. 나 완전 들으실래요? 지금 우리가 해군들이 여기 가서 우리 땅에서 우리 바다에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쓴 게 어쩌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는지 모르겠어요. 독도를 지금 일본 군함이 와가지고 독도를 점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제가 이 비친문한 거예요. 이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함장님의 발을 제가 대신 씻겨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함장님이 서슴없이 양발을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 그런 것이 여기 독도의 밤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꼭 한 줄만 제가 딱 읽을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함장님을 제가 발을 씻겨드리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보세요. 저기 2011년 4월 독도함 5,000이라면서 보세요. 이거 사실 확인하세요. 독도함 가면 이거 아마 걸려 있는지 어디 저기 있을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하세요. 언론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랑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오늘 이거 이걸 할까 말까,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저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걸 했습니다. 후보자님, 저 마지막으로 오늘 정홍원 총리가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 저는 제가 어떻게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동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저는 무조건 순명합니다, 옳습니다,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약속을 안 지켜요. 기자들 전체 지키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15분 동안, 2분 동안 기자들 전체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놓고 왜 이겨요? 기자들하고 같이 하세요. 기자들하고 같이 합의하세요. 합의하지 않았고 질문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뭐가 기자단하고 공무원 이쪽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저도 너무 늦게 와서 합의를 할 줄 없었습니다. 네. 자, 어제 전교조는 법정 노조가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전교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수년 동안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박탈을 위한 후속 조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조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퇴거를 비롯해 단체 교섭 중지, 단체 협약 자격 상실과 지원금 중지, 조합비 원천 징수까지 총 6가지입니다. 핵심은 단체 협약 부분으로 사무실 지원과 전임자 복귀 등은 모두 단체 협약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전교조 시도지부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따라 협약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인정한다면 전임자 복귀나 사무실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교육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교조의 단체 협약 문제가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비판적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어제 판결 직후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역시 선생님들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보수교육감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당선자는 오늘 국민TV 취재진에게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 교육부뿐 아니라 전교조와도 법적 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와 직접 협상해야 하는 전교조 본부입니다. 본부 사무실의 경우 교육부가 지원금을 회수할 예정이어서 최악의 경우 강제 퇴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내일 400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 대의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오는 23일 항소를 하는 동시에 1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교조가 법의 노조라는 1심 판결이 불러온 후폭풍이 당분간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액면 가치는 영구히 인정받기 때문에 옛날 지폐, 이른바 국권은 지하 경제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국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돈의 종류가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옛날 지폐를 가리키는 국권,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은 만원권의 경우 2007년 이전에 발행된 돈을 통칭합니다. 간혹 위조 방지 장치인 은색띠가 없는 1994년 이전 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먼저 국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해운 비리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평소에 국권 화폐를 애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 피부과 병원에서 수술비 3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내면서 만원짜리 국권 화폐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의 운전사가 현금 뭉치가 든 돈가방을 들고 검찰에 신고한 데다 아들 집에서도 현금 6억 원이 발견되면서 돈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도 국권이 등장합니다. 당시 특검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의 전세 자금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현금 3억 2천만 원을 은행에 가져가 수표로 바꾼 뒤 시영 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은행에 가져간 현금은 2006년 이전에 발행된 만원짜리 국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출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입니다. 전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과거 보너스를 국권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지난해 7월에 나왔습니다. 당시 보도에는 2005년쯤 곰팡이 냄새 나는 만원권 지폐로 보너스를 받았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국권이 아니라 새돈이라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시중에 풀리기 전 한국은행에서 포장해 놓은 그대로의 돈다발입니다. 관봉이라고 불리는 이 돈다발 사진이 공개된 시점은 2012년 4월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은폐 수사로 덮어버린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 사진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관봉 형태의 돈다발 5천만 원은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알린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지만 장 전 주무관이 받기를 거부한 돈입니다. 검찰은 5만 원권 지폐의 일련 번호까지 찍혀있는 관봉의 출처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돈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원대 교수 시절 회갑을 맞은 부인에게 선물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김 후보자 친인척 블로그에 실렸다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싣고 챙긴 학술 연구비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표의 정체는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 대통령에 다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데드크로스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연령대별로 응답자를 분석해보니 5, 60대, 5060 세대에서 나타난 지지율 급락 현상이 데드크로스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지지율이 오른다는 공식도 깨졌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잘한다는 응답을 앞지른 것은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갤럽이 실시한 최근 20주 동안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결과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50% 후반대를 유지했던 긍정평가 응답률은 4월 첫째 주 60%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최고치보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잘한다는 응답이 5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고했던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40% 후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그 전까지 20% 후반대를 유지했던 부정응답률은 40% 초반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비록 격차는 줄었지만 긍정평가가 높은 상황이 최근까지 이어져 오다가 6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잘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는 응답을 앞질렀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줄어든 43%, 잘 못했다는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48%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보여줬던 50대가 부정평가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됩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50대의 60%가 박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10%포인트가 줄어든 5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지난주 34%에서 이번 주 42%로 8%포인트 늘었습니다. 긍정평가에서 줄어든 수치가 거의 그대로 부정평가로 이동했습니다. 60대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긍정응답률은 지난주에 비해 7%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응답률은 8%포인트 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증가한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단연 두드러졌습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들은 10명 중 4명꼴로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사 문제를 지적한 비율도 지난주 20%에서 일주일 사이 19%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위시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권 2기 내각의 총체적인 인사 문제가 국민적인 우려를 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지난해 1분기에 42%로 이번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때도 인사파동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요소 1위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탄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원 노조를 탄압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했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원 노조를 탄압하지 않았고 열심히 지원했다는 장관의 답변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정교조 교육감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갈등과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교육감, 행복 교육감들의 길들이기, 발목 잡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명 한번 해보시죠.
뭐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은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이 너무 정치적인 그런 시각이 지나치게 투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임명제로 운영이 되다가 간선제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임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직선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선제 역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교육행정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교육 자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오만한 처사이자 선거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안전교육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진국에서 안전교육 어떻게 하는지는 살펴보셨죠? 세계 각국의 사례도 지금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 평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영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평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영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안전교육 사례 좀 살펴보셨습니까?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 기체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에 정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이권에 몸담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그거리다.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진보당을 주게하는 무서운 정치보복, 사법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버지가 친일 장교 다각기 마사오라는 걸 밝혔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역사 왜곡 DNA는 닭갈지 마사오의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박정희가 친일파 중심의 정권을 구성했듯이 박근혜 정부도 앞으로 수많은 문창극 사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를 짚게 합니다. 닭갈지 마사오의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국민들 사이에서 관동군 장교 출신의 딸이 어디 가겠느냐 이런 불행한 언급이 다시 회자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현재 대통령도 닭갈기의 딸이다.
원래 현재 대통령도 닭깎기의 딸이다. 새누리당이 36.9%, 민주연합이 36.7%의 지지를 얻어 0.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어찌됐건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좁혀진 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 작성 과정에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를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결국 경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노다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예상대로였어요? 예, 아베 총리 역사 왜곡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다가 A4 용지 21쪽 분량의 고노다마 검증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요. 1993년 작성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핵심적인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위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과 요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거부하는 자세로 문안을 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고노다마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노다마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당연히 비판 입장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위안부 하면은 중국과도 연관이 된 문제라서요. 일단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면서 이것을 검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문안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은 양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당시에 견지했고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약간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김영삼 정부 때 얘기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양국 간의 그런 외교 교섭을 일본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냐, 이런 논란을 한국 내에서 유도해서 한국 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권은희 전 수사과장 사표 제출 소식도 좀 알아보죠. 사직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예, 오전에 사직서를 냈고 오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청장 항소심 증인에 출석한 뒤부터 사직을 고민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즉답을 피하고 아직 공무원 신분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달 1일에 사표가 수리되면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지난 5월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재차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권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김용판 전 청장한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1심 판결이 났을 때부터 충격적인 결과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충격과 환멸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죠. SNS에서 원색적인 색깔 공사를 했던 그런 사실이 또 확인이 됐어요? 예, SBS 앵커 출신인 정성근 후보자가 새누리당에 입당한 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SNS상에서 거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다가 최근 종북 파괴주의자들의 준동을 보면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문재인이었다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2달 뒤에는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식시켜드린다 라면서 색깔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 한 건가요, 이미? 예,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왕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정부 관계자들이 쌀 개방을 이제는 미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쌀 개방을 공식화했습니다. 수입 쌀에다가 관세를 매기면 쌀을 수출입 품목으로 인정하는 거라서 그 쌀에 대한 관세화라는 곧 개방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정한 양의 쌀을 그냥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에 쌀 관세화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 시한이 올해 말로 끝이 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겁니다. 네.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쌀은 일반적인 농산 품목하고도 또 구별되는 품목인데요. 예. 그렇지만 정부는 거의 100% 식량 안보라기보다는 100%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서 쌀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쌀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단체들은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 노력에 따라서 관세화, 즉 개방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WTO에 입장을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간당 11달러, 우리 돈으로 11,200원으로 미국 전체 주에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임금의 2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2013년도 수개별 보호구간 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4대강 보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도 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강 이렇게 4대강 사업 구간의 하천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순위파 반군이 최대 정유 공장에 있는 바이지라는 곳을 놓고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300명의 군 고문단을 파견하면서 필요하다면 선별적인 군사행동도 하겠다고 밝혀서 군사적인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정정이 안개 속입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행복의 얼굴도 여럿, 불행의 얼굴도 여럿입니다. 행운인가 하고 맞은 일이 불운이기도 십상이죠. 총리를 하게 되는가 했다가 21세기 친일 매국의 표상처럼 되어버린 사람을 보면서 다시 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이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종교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요. 수표 한 장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가 2년 전 아내에게 회갑 선물로 줬다는 1,000만 원짜리 수표 얘기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친인척이 당시 가족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야당 의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수표 발행처는 교원대학교 농협 출장소였고 김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술 연구비를 모두 농협 계좌로 받았다고 합니다. 연구비와 수표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챙긴 연구비를 아내 선물로 쓴 건 아닐까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도 찍혀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당신 남편이 아끼고 절약해서 당신을 위해 모은 것이니 당신 편한 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미에는 괄호를 붙여서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적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가로챈 논문의 원래 주인,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 진심을 다해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버티면서 사과하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테고 본의 아니게 사퇴하게 되면 사과할 기회를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깨끗이 사퇴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